3부 충주성. 밤새 굴럭거리던 청풍강이 기어코 눈바람을 불렀다. 성가들이 하였다. 북풍은 강을 거슬러 충주성으로 들이쳤다. 강물이 열기 시작하자 갯벌들은 솜털로 추위를 털어냈다. 북풍이 아무리 매서워도 아침 햇살을 막을 수는 없었던지 맷불에 쌓인 눈은 녹아 물길을 만들었다. 그 물길은 성 안으로 흘러들어 우물을 채우고 백성들은 우물물을 마셨다. 수송전의 승패는 우물물이 가른다. 우물물이 풍부하면 병사들은 성에서 버텨낼 것이고 모자라면 병사들은 성을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김윤우는 남산 골짜기를 바라보았다. 물길 따라 병사들이 든 깃발이 낚였다. 그들의 발 아래 백성들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물길을 땅속에 묻는다고 몽골군이 못 찾겠습니까? 대가리를 쳐들던 창준 최소의 야멸찬 주둥아리가 설핏 떠올랐다. 김윤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적장은 물길을 찾으려고 혈안일 것이다. 당장은 찾을 수 없겠지만 창정 말대로 멀잖아 찾아낼 것이다. 그렇더라도 소홀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우물물이 마르면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끼니를 굶어도 병사들은 싸울 수 있다. 그러나 물을 못 마시면 병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재불에 미쳐 날뛸 것이다. 백성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춘주성이 함락당하기 전에 병사들은 물 대신 동료들의 시체를 갈라 피를 마셨다고 성에서 탈출한 고려군 병사들이 꺽꺽 울던 모습이 눈앞에서 얼쩡거렸다. 굶주린 짐승도 동족을 잡아먹지 않았다. 배가 아무리 고프더라도 동료들의 시체를 갈라 피를 빨아쳐먹다니 미친 짓이었다. 전쟁은 백성들을 짐승보다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김인우는 진저리를 쳤다. 검당 계곡에서 사로잡은 몽골군 포로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들을 수 없었다.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왔느냐? 방어별관 김윤우의 문초는 허허로웠다. 몽골군 포로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도 주둥아리를 다물었다. 초원에 남겨둔 처자라도 생각하는지 대가리를 쳐들고 북쪽 하늘만 바라보았다. 고려 백성을 수없이 도륙하고 제 나라와 제 식소를 지키려는 몽골군 포로들의 꼬락서니를 더는 두고 보기 힘들었다. 내 이놈 말하라! 수없이 호통치고 주리를 틀어도 몽골군 포로들은 입을 벌리기는커녕 입술조차 달싹하지 않았다. 김윤우는 포로들의 목을 베었다. 눈가를 부릅뜬 대가리가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빗줄기가 허공으로 뻗칠 때까지 몸뚱이를 고추세워 김윤우를 비웃는 듯 입조차 달싹하지 않았다. 참으로 지독한 놈들이었다. 몽골군 포로들은 목숨을 던져 제 나라를 지켰다. 이놈들. 김윤우는 부하가 치미로 온몸을 떨었지만 대가리가 날아간 몽골군 포로는 대답하지 않았다. 청풍강은 북쪽으로 흐르고 강을 거스른 북풍이 충주성으로 불었다. 새파랗게 얼어붙은 강 아래서 강이 굴럭거렸다. 몽골군의 정보는 오롯이 고려군 포로들의 입으로 들어 그 진위를 알 수 없었다. 춘주성을 함락한 몽골군이 백성들을 더럽게 시체가 성 안에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성에서 탈출한 병사들이 말했다. 모가지를 고추세워 죽였고 다리가 잘려 기어가다 죽었다고 대가리가 날아간 병사 모가지에 까마귀떼가 달려들어 부리로 쪼아 온통 피칠갑이었다고 눈물을 찔끔거렸다. 시체더미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병사들은 인육을 서로 뜯어먹느라고 아기다툼을 벌이다 죽은 놈도 있다고 춘주성에서 도망친 고려군 병사들은 꺼이꺼이 울었다. 몽골군은 더딘 듯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원주성 방어별감 정지는 성을 끝까지 지켜 백성과 백성들의 명주를 이었고 헌불을 켠 오랑캐의 항복한다면 살려준다는 강원이설에 천룡상성 방어별감 조방언은 성문을 열어 항복했다. 그러나 방어별감 조방언의 생사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성안 백성들은 성에서 죽었는지 살아서 도망갔는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소문과 개소문은 고려 하늘을 하염없이 떠돌아다녔다.
김윤우는 성에서 도망나온 백성들의 입으로 몽골군 정보를 듣고 또 들었지만 진위는 알 수 없었다. 항복하면 살려줄까? 백성들은 싸워서 도륙당하기보다 성문을 열어 항복하더라도 살기를 바랐다. 부귀영화도 바라지 않았다. 처자 부모에게 한 끼라도 먹일 수 있으면 지옥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라가 망해도 백성들은 살아남아 먼지처럼 살면 그뿐이라며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임금이나 나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성을 도망나온 백성들의 말은 깊고 또 깊었다. 충주성은 철룡산성에서 한나절 백길이었다. 몽골군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북창나루를 건너는 백길이든지 금당 계곡길이든지 달래강 들판을 가로지르든지 어떤 길을 공격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았다. 어차피 목적지는 충주성일 것이다. 그 어떤 길은 적장 야굴만이 알 것이다. 김윤우는 적장 야굴이 쳐들어올 그 길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 어디로 들이치더라도 어차피 상관없는 일이지만 들이가는 시간은 견디기 어려웠다. 팝을 막아 휴구문으로 들어섰다. 어디서 온 파발이냐? 교인 은경필이 군용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 두루마리 문서가 들려 있었다. 어명입니다. 김윤우는 무릎을 꿇고 두루마리를 받아들였다. 춘주성이 몽골 오랑캐에게 함락당해 백성이 도륙당했다. 이 어찌 슬프고 괴롭지 않겠느냐. 방어별감 김윤우는 목숨으로 충주성을 지켜 백성을 구하고 망고의 충신이 되어라. 폐하. 김윤우는 강도를 향해 제배했다. 그러나 어명은 어리석었다. 몽골군은 기병만 1만여 명이 웃돌았다. 그란족 보병과 고려군 포로들을 합치면 못돼도 2만 명은 웃돌 것이다. 반면에 충주성 군사는 초라했다. 광군 100여 명과 시골 별처군 400여 명, 대장장이 100여 명에 노비들과 농부들을 합친 잡별초군 500여 명, 기껏 1,500여 명이 밑돌았다. 게다가 백현원에서 데려온 수원성 기마병을 합치더라도 2,000여 명을 밑돌았다. 충주부사 김익태와 양반놈들은 파발이 도착하자 제 식소를 데리고 살 길을 찾아 일찌감치 주랭랑을 쳤다. 몽골군을 물리치고 성을 지키려니 김윤우는 성은이 망겁게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말조차 목구멍에서 주저앉았다. 장수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영광이었다. 하지만 병사도 없이 성을 지키라는 어명은 허허로웠다. 성산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전쟁에 무지한 교정별강 체감이 모를 리 없었다. 임금을 부추겨 유지를 보내 김윤우 염장을 질렀다. 몽골군에 항복해서 앞잡이가 되라는 것인지 살아서 강도로 돌아가 죽을 것이니 충주성에서 죽으라는 것인지 임금 속내를 알 수 없었다. 차라리 싸우다 죽으라면 죽을 것이다. 김윤우는 도무지 음행의 깊이를 알 수 없었다. 폐하, 신은 목숨을 다해 싸워 반드시 몽골 오랑캐를 물리치겠나이다. 비록 저들보다 힘이 미약해 버겁기는 하오나 기꺼이 죽음으로 충주성을 지켜 폐하의 하회와 같은 언덕에 보답하겠나이다. 충주성 방어별감 김윤우. 파발이 충주성을 던 날 북풍이 온종일 눈보라를 실어 날랐다. 아들을 찾아달라며 눈물을 찔끔거리던 노인의 이마살처럼 산과 강, 들판과 춘주성에서 죽은 병사들의 시체가 겹겹이 눈으로 덮였다. 은경필이 막사로 들어왔다. 으쓱거리던 그의 어깨는 가소로웠지만 김유구는 못 본 척했다. 별감, 대장장이 금대가 찾아왔는데 안으로 들여보내라. 병기를 다 만든 모양이었다. 나으리, 그간 별거 없었지요. 쇠둑불이에 불 지필 때 들러온 후 처음이었다. 그렇다마다 몽골 오랑캐도 금대를 겁내는가 보이. 충주선 방문이 더딘 것을 보니 말이야. 김윤우는 오랜만에 느스레를 떨었다. 금대가 반갑기도 했지만 그의 표정이 밝아서였다. 금대가 뒤통수를 걸쩍거렸다. 그래, 무슨 일로 들렀는가? 김윤우는 대장장이들의 무기 생산을 다그치지 않았다. 시우새는 대장장이 장단으로 두드려야 무기가 단단하다.
다그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단단하게 만든 무기는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다. 병사들이 죽고 사는 일이었다. 죽고 사는 일에 양인과 천민이 따로 없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배부르면 졸리기 마련이었다. 천민이 힘들면 양민도 힘들었다. 병기를 다 만들었구만요. 장검과 창은 500자루씩, 방패는 300개 만들어 군기고에 넘겨시오. 헌데 나으리, 길이가 한자나 더 긴 장창은 어디에 쓸 물건인지 몰라서 대장간 뒷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만. 수고했네. 그런데 장창은 어디에 쓰시려는지. 금대가 뒤통수를 걸쩍거리며 김윤우를 쳐다보았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야. 예, 나으리. 금대는 장창 쓰임새가 궁금했다. 한자나 더 길어 병사들의 무기로는 턱없이 길고 무거웠다. 쓰임새조차 모르고 무기를 만들으라고 들었으니 자신이 없어 한 말이었지만 방어별감은 입을 다물었다. 군기고라면 경천문 넘어 외성 무기고를 말하는 것이냐? 예, 나으리. 수고했네. 동료들에게 국주라도 돌렸느냐? 아여유, 소인 같은 천민들이 전쟁 중에 국주 타령하다가 큰일 나려고요. 다만 다음 명령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왔구만요. 그러고 그 장창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김인우는 장창의 쓰임새를 금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몽골군에게 알려지면 새로 만든 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몽골군 첩자는 어디에나 있었다. 죄수들이 우글거리는 옥사든 병사들이 머무는 평양이든 하물며 백성들 속에도 있었다. 대장장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참, 내 잊었네만. 나으리, 무슨 분부라도. 병영을 나가려던 금대가 머리를 조아렸다. 화살촉 말이다. 그 화살촉은 얼마만큼 만들었느냐? 화살촉은 크기별로 만들었지요. 쇠뇌촉과 화살촉이 다르게요. 수량이 너무 많아 몇 개 만들었는지 헤아리지는 않았구먼요. 금대가 뒤통수를 걸쩍거렸다. 헤아리지 그랬냐? 화살촉은 많을수록 좋았다. 김윤우는 화살촉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궁금했다. 수량이 너무 많아 무기고에 전량 넘겼지요. 관아에서 살대를 조립할 텐디 그때 헤아리면 될 거구먼요. 금대가 교위 임경필을 힐끗 보았다. 임경필이 끼어들었다. 야, 절장 금대 말이 맞습니다, 별감. 대장장이 금대 말대로 화살촉을 살대에 조립하면서 셀 수 있으니 그때 헤아리라 이러겠습니다. 화살촉이 워낙 많아 시간이 꽤 걸릴 것이옵니다. 김윤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단계 공매공 문제로 교위 임경필이나 창정 최수가 의기소침해 있어 신경이 쓰였다. 그렇다고 그들을 다독여줄 생각은 없었다.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그 노력은 용기 있는 장수의 몫이었다. 알았네. 두어 달 전투가 벌어져도 끄떡없다며 큰소리치던 금대의 말이 김윤우에게는 허허롭게 들렸다. 두어 달 버티면 몽골군이 물러갈까? 김윤우는 소대기상으로 눈길을 던졌다. 전투를 끝낼지 안 끝낼지 적장야울의 몫이고 결정이었다. 몽골군이 물러나면 승리할 것이고 물러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성에서 버텨야 한다. 적장야구를 죽이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대장장이나 교위 따위가 알리 없었다. 두어 달이라. 금대의 말이 무겁게 김윤우 뒤통수를 두들겼다. 교위 채평 있는가? 예, 별감. 교위 채평이 평양막사로 들어왔다. 대장장이 별초도 훈련은 잘 진행되는가? 채평이 금대를 헐컹거리더니 말했다. 쇠덕불이 아궁이로 닫았으니 이제라도 훈련받으라는 말이었다. 제대로 훈련을 못했습니다만 채평이 멈칫거렸다. 그런가? 김윤우는 금대를 보았다. 나으리, 그게 그러니까. 금대가 어물쩍거렸다. 진법 훈련이라면 몰라도 대장장이에게 검술 훈련은 필요 없었다. 그들이 익힌 검술만으로도 오죽지 않은 관군보다 훨씬 나았다. 이제 쇠독불이 불도 껐으니 제대로 훈련해야겠습니다. 최평이 다짐하듯 말했다. 해야죠. 금대의 대답은 단단했다.
대장장이는 힘이 좋았다. 매일 두드리는 망치에다 시우새를 날라 힘만큼은 장수 못지 않았다. 게다가 외대리 바이산 아래에서 금술까지 단련해 비적은 물론 몽골군과 맞서 싸우더라도 자신 있을 것이다. 저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면 성문 방어는 훌륭히 해낼 것이다. 내성은 치성이라 강군에게 맡기더라도 외성은 달랐다. 몽골군이 충차로 들이치면 목책만으로 방어하기 어렵다. 목책 사이사이 대장장이 금대가 만든 장창을 끼워두면 아무리 강한 몽골군 충차라도 쉽게 성문으로 들이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성문으로 달려드는 기마병에게 장창만큼 요긴한 무기도 없었다. 그렇게 하게 나으리 장창은 어떻게 하주? 금대가 김윤우를 다시 쳐다보았다. 김윤우는 웃으며 말했다. 장창은 네 묶음으로 나누어 외성 성문 네 곳으로 나누어 전해주어라. 예, 나으리. 김윤우는 교의들을 둘러보았다. 자세가 꼿꼿했다. 몽골 오랑캐가 중주성을 공격할 거라는 척후병들의 소문을 들었는지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장창 스님새는 교의들에게 별도로 얹을 줄 테니 그리하라라. 예, 나으리. 그러면 소인은 물러가겠시우. 금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정간으로 돌아갔다. 밤새 눈이 내렸다. 성상로에 횃불을 밝혔다. 눈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적장은 성의 허술한 곳을 찾으려 혈안일 것이고 김윤우는 감추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빈틈은 늘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터진다. 김윤우는 그 빈틈이 어딘지 알 수 없었다. 김윤우는 눈을 뜨자마자 얼굴을 훑었다. 밤새도록 뒤척여서인지 얼굴에 덮개가 거칠했다. 금대가 수량조차 헤아리지 않았다나 화살 쪽을 밤새도록 꿈속에서 헤아려 온몸이 부둥했다. 부족하지 않을까? 성벽으로 기어오르는 적군은 창이 유리하지만 성벽 접근을 막으려면 쇠뇌나 활만큼 요긴한 무기도 없었다. 화살이 모자라면 몽골군이 성벽으로 기어오를 때까지 기다려 근접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금대가 헤아리지 않았다는 화살촉을 김윤우는 밤새도록 꿈속에서 헤아렸다. 발걸음 소리가 마루로 올라왔다. 김윤우는 머리맡에 두었던 영소봉을 잡았다. 나으리! 연화했다. 무슨 일이냐? 김윤우 이불을 젖혔다. 백엔릿이 축축했다. 꿈자리가 사납더니 땀까지 질척거렸다. 몽골 오랑캐가 달래강 너머 들판에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 두려움에 찬 연화의 목소리가 장지문을 넘었다. 문풍지가 격렬하게 떨었다. 연화의 쌍검은 웬만한 장수도 10초씩을 넘기지 못했다. 그 연화 목소리가 문풍지처럼 떨리고 있었다. 올 것이 온 것 같았다. 몽골군이 눈앞에 나타나다니. 김윤우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장지문과 마주섰다. 별감, 일어나셔야겠습니다. 연화가 재촉했다. 김윤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 열겠습니다. 장지문이 열렸다. 갑옷을 단단히 착용한 연화가 문 앞에 서 있었다. 20여 년 전 천인성 전투 때 제 음이 무덕과 닮았다. 무덕의 쌍검은 검법 중에 어뜸이었다. 용맹도 남달랐다. 갑옷 챙기겠습니다. 연화가 민첩하게 갑옷을 챙겼다. 김윤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몽골군이 달래강 들판에 새무리로 진을 쳤다. 붉은 깃발의 중앙군은 한 마장 물러나 있었고 청색 깃발과 황색 깃발은 좌우로 벌려 전진 배치했다. 아군의 응전을 떠보려는 허장성세로 방진이었다. 아무리 강한 몽골군이라도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성을 공격하려니 부담이 컸던지 중앙군은 멀찌감치 물러나 중주성 대응을 엿보는 듯 했다. 김윤우는 금당 계곡에서 사로잡았던 몽골군 척후병을 떠올렸다. 금당 계곡으로 척후를 보낸 지 보름 만에 달래강 들판으로 군사를 이동했다. 적장 야굴은 용맹하다기보다 용이 주도했다. 성동격서였다. 적 본진이 달래강 너머 들판에 진을 쳤으니 부교를 설치하기 전에 다른 곳을 먼저 들이칠 것이다. 금당 계곡.
계곡을 빠져나오면 바로 조둔진이었다. 계명산이 가려 뗏목을 띄우지 않으면 척구하기 쉽지 않았다. 그리고 금당 계곡으로 침투하던 몽골군 척구를 모조리 사로잡아 실패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용이 주도한 적장이라면 한 번의 실패로 그의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김윤우는 느리게 건너오는 천풍강 뗏목에서 아우성치는 적군이 보이는 듯했다. 시백은 어디 있느냐? 예, 나으리. 시백이 앞으로 나섰다. 적병들은 달래강에 부교를 설치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떠냐? 소인 생각도 같습니다만 확신이 없는지 시백이 머뭇거렸다. 시백은 기마병을 이끌고 몽골군 공병이 달래강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만 하고 전투를 벌이지 마라. 그리고 공병 뒤를 바치는 궁수들이 있을 것이다. 궁수들을 조심하라. 적병이 활을 쏘면 200곳 좀 물러나고 부목을 맨 적 공병 움직임을 살펴서 퇴각 여부를 결정하라. 무슨 말인지 들었느냐? 예, 나으리. 몽골군의 활 사거리는 달래강을 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말등에서 쏘는 활이라 사거리도 짧고 정확도도 떨어졌다. 즉시 출격하라. 김윤우는 장수들을 둘러보았다. 교비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말로만 듣던 몽골군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두려울 수밖에. 장수들은 들으라. 몽골 오랑캐는 달래강에 부교를 설치하려고 뗏목을 띄워 청풍강을 건널지 모른다. 적장의 장꾀에 속아서는 안 된다. 장수들이 숨을 멈췄다. 연하는 어디 있느냐? 연하가 앞으로 뛰어나왔다. 연하는 기마병 1대를 이끌고 달래강 상류 갈대밭에 매복하고 적군이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저들이 남하가 목적이라면 분명 문경세제를 넘으려고 대림산성에 척후를 보낼 것이다. 척후병이 적으면 사로잡고 많으면 사살하라. 가급적 근접전을 피하고 여의치 않으면 적각성으로 퇴각하라. 성급하게 전투를 벌여서는 안 된다. 연하의 눈빛이 빛났다. 예, 나으리. 연하는 출격하라. 연하의 기마대가 휴경무로 달려나갔다. 창정최수는 내승에서 병찬미를 맡아라. 예, 별감. 창정최수가 시무룩했다. 전투에 참여하고 싶을 것이다. 금당 계곡 매복에서 전과를 올렸다. 적 척구병 15명을 사로잡았고 고려군 포로 300여 명을 구해냈다. 우쭐할 것이다. 승리한 전투는 빨리 있는 게 좋다. 승리에 취하면 오만해져서 다음 전투에 패할 수 있다.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병창 관리에 집중하다 보면 창정이 들뜬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 출격해도 늦지 않았다. 특히 곡식을 나눌 때는 양반이든 천민이든 치우침 없이 배급하고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는 귀리 한 옵을 더 얹어 사기를 북돋아 주어라. 나 또한 예외는 아니다. 알았느냐? 그리고 김윤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성으로 들어오는 남산 물길을 바라보았다.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병사들이 눈에 띄었다. 당장 문제가 안 되더라도 적장은 성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끊으려고 혈안일 것이다. 사실 성 안의 첩자들이 더 문제였다. 그들이 충주성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몽골군에게 발설하는 날에는 성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남산 물길관리는 병사를 별도로 배치하여 감시하고 일몰 전까지 매일 보고하라. 우물도 마찬가지다. 알았느냐? 지시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최수의 대답은 예상대로 시원찮았다. 당장 전투에 나서서 전과를 올리고 싶을 것이다. 병사들은 잘 들어라. 성을 수비하는 병사들은 5보로 벌리고 깃발을 흔들어 함성을 지르고 틈틈이 위치를 바꿔라. 위치를 바꿀 때는 크게 함성을 질러 병사들끼리 사기를 북돋워라. 김윤우는 충주성을 방할 자신이 없었다. 2천여 명 병사로 몽골군 정예병 1만 병과 1만 명의 거란 포로와 고려군 포로까지 상대하기는 무리였다. 적장 야굴이 성한 백성과 병사들을 살려주면 항복하고 싶었다. 그도 두려운데
병사들이나 백성들은 다 할 것이다. 조둔진이 신경 쓰였다. 김윤우는 경천문을 나와 탕금대로 말을 몰았다. 병사들이 뒤를 따랐다. 금고찐과 북장나루는 탕금대에서도 보이지만 조둔진은 계명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북진에서 나룻배를 띄워야 확인할 수 있다. 적 기마병이 뗏목으로 동항하지 않겠지만 고려군 포로들을 앞세우고 뗏목을 튼튼하게 보강해 띄우면 못할 것도 없었다. 강물이 굴럭거렸다. 달래강에 공병을 투입해 부교를 설치하고 청풍강에 뗏목을 띄우려면 적당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교위 채평은 북진의 궁수를 매복해 뗏목으로 도강하려는 적을 살펴라. 섣불리 나서지 말고 강을 건너지 못하게 궁수로 대응하라. 매복병이 있다는 것을 적군 눈에 띄게 해 경각심을 줘라. 몽골군이 청풍강에 뗏목을 띄울까요? 달래강 들판에 진을 쳤으니 무지한 오랑캐라도 뗏목으로 청풍강을 건너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금당 계곡에서 창병 채수가 사로잡은 적 척후병을 염두에 뒀던지 교의 최평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실패한 것으로 다시 병사를 침투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적장은 산전수전 다 겪은 몽골군 총사령관이었다. 달래강에 부교를 설치하려고 조둔진에서 뗏목을 띄우는 척 하겠지만 그렇다고 척구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명령대로 하라. 김윤우 명령은 단호했다. 뗏목이 화살 사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알아들었느냐? 김윤우는 최평에게 한 번 더 다짐했다. 예, 별감. 최평이 말에 올라 출정을 신고했다. 김윤우는 교의 최평이 명령을 따르기를 바랐다. 몽골군 창검이 저녁 노을에 붉게 번뜩였다. 몽골군은 들이치는 척 전진하더니 군사를 물렸다. 중앙군이 소대기산 기술부로 진영을 옮겼을 뿐 별다른 조짐이 없었다. 적장 야구는 서두르지 않았다. 김윤우는 더디게 다가오는 몽골군이 두려웠다. 나으리, 달래강 강요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시백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시백은 즉시 출격하여 연하를 도와라. 적의 궁수들이 뒤를 바치고 있을지 모르니 연하와 합세야 하고 불리하면 적각 퇴각하라. 김윤우는 눈을 부릅떴다. 적에게 한 채의 틈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예, 나으리. 시백이 쏜살같이 남문으로 말을 달리자 기마병이 뒤를 따랐다. 하늘까지 찌를 기세였다. 언제까지 저 기세를 유지할지. 김윤우는 말을 달려 전장으로 내달리는 시백을 바라보았다. 20여 년 전 수원성 동료에서 그의 노비로 그리고 전장에서 전우로 함께했다. 어쩌면 이 지독한 전쟁이 마지막 인연이 될 거라는 불편한 생각을 김윤우는 지울 수 없었다. 김윤우는 적장이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워할 수 없었다. 별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숨찬 목소리가 김윤우 뒷덜미를 낚아챘다. 북진으로 매복 나갔던 교의 최평 부관이었다. 무슨 일이냐? 오랑캐가 제둔진에서 뗏목을 띄우고 있습니다. 수십 척은 넘어 보입니다. 조둔진에서 뗏목을 띄우면 북진으로 올라와 대문산을 넘어 성 배후 북문 앞 운봉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교의 임경필이 예상했던 몽골군 전략이었다. 몽골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적장은 총사령관 야굴이었다. 고려의 배신자 황보공까지 군사로 곁에 두었으니 충주성 지리를 손금 보듯이 들여다볼 것이다. 적장은 용맹까지는 몰라도 무지하지는 않아 보였다. 부관은 돌아가서 교의 최평에게 전하라. 적군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라고. 알아들었느냐? 예, 별감. 최평 부관이 북문으로 말을 달렸다. 김윤우는 계명산 골짜기를 바라보았다. 온종일 두려움에 떨며 마지막 제에서 매복해 있을 교의 정중과 수하들을 생각했다. 조둔진에서 뗏목으로 강을 건너는 몽골군이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마지막 제를 넘을 것이고 물살에 휩쓸리면 북진에서 대문산으로 기어오를 것이다. 그때 섬멸하면 될 터, 두려움을 이겨야만 매복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김윤우는 고위 정준의 침착함을 믿었다. 적이 강을 건너기 전에 물리쳐야 할 텐데 정준에게 기병 1대와 궁수 2대를 딸려보냈으니
마지막 째를 넘으려는 적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김윤호는 휘근문에 올랐다. 달래강 상류에서 기마병들이 쏜살같이 서문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뒤를 밧줄에 묶인 포로들이 끌려왔다. 연화를 지원 나갔던 시백이 사로잡은 포로들이었다. 나으리 시백이 말등에서 보고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적병들을 체포했습니다만 시백이 뜸을 들였다. 똑바로 보고 와라. 천룡상성에서 항복한 고려군 병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고려 백성과 백성이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한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김윤호는 이렇게 빨리 몽골군의 고려군 포로 병사들을 눈앞에서 확인할 줄 몰랐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김윤호는 말문이 막혔다. 몽골군의 고려군 포로 병사와 아군은 창검을 겨누며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한다. 고려 땅은 고려 백성들의 지옥 같은 무덤이었다. 백성들은 몽골군 창에 찔려 죽었고 임금은 윽박지르는 교정별감 칼날이 두려워 숨조차 쉬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그런데 병사들에게 나라를 위해 몽골군을 물리치라고 차마 병사들을 다그칠 수 없어 목구멍 깊숙이 우겨 넣었다. 그저 부모와 처자를 살리려면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의 처지가 부끄러웠다. 가여운 사람들, 끌고 오너라! 김윤호는 충주성을 공격하는 몽골군의 고려군 포로를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포로들은 200여 명이 넘었다. 너희들은 어디서 온 놈들이냐? 포로 한 놈이 대가리를 쳐들었다. 소인들은 천룡상성 병사들인데 성이 항복하자 곧장 몽골군에 편입되어 충주까지 끌려왔구먼요. 소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살려주셔요, 별감나으리 제발. 억울하구먼요. 몽골군의 고려군 포로들은 눈물까지 질끈거리며 살려달라 애걸했다. 속내는 뻔했다. 살려주면 또다시 적진으로 도망갈 것이다. 고려군 포로들은 몽골군과 아군을 오가며 그들의 이익에 따라 불리하며 눈물을 찔끔거리며 애걸하고 돌아서서 창을 겨눴다. 몽골군의 고려군 포로들도 아군에게 적이었다. 마음 아프더라도 살려둘 수 없었다. 김윤호는 저들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을 다그쳤다. 바른대로 말하지 않는 놈은 목을 베고 나머지는 모조리 옥사에 쳐넣어라. 김윤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으리 저들도 고려 백성인데 어찌? 시백이 머뭇거렸다. 배라고 하지 않았더냐. 김윤호가 칼을 빼들었다. 나으리 소인이. 시백은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방어별간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도 분명 고려 백성임이 분명했지만 본이든 타이든 몽골군에 부역한 자들이었다. 살려두면 돌아서서 다시 창을 겨눌 것이다. 죽이지 않으면 아군 병사가 죽는다. 여지둘 필요가 없었다. 그의 검은 허공을 갈랐다. 붉은 피가 허공에 뿌려졌다. 비명이 성안 구석구석에 밤새 도내렸다. 김윤호는 가슴으로 울었다. 저놈들의 대가리를 성문에 매달아 본보기를 보여라. 김윤호는 아군 병사들의 사기를 생각하면 저들이 죽음이 안타까워도 살려둘 수 없었다. 시백은 정신이 아득했다. 강도 궁성을 지키던 야별조 섬낭장 김윤호가 아니었다. 예, 나으리. 몽골군 고려군 포로를 죽였다. 시백의 말처럼 그들도 고려 백성이었다. 잘린 목에서 피가 흘렀다. 붉었다. 김윤호 심장에서도 붉은 피가 굴러거렸다. 몽골군의 고려군 포로의 피도 그의 심장에서 굴러거리는 피도 모두 붉었다. 산과 계곡과 들판이 하얗다. 북풍은 드셌다. 산을 닮은 눈은 바람을 계곡으로 몰아넣었다. 까마귀떼가 소대기산 맷뿌리에서 빙빙 돌았다. 달래강 들판에 몽골군이 새까맣게 몰려왔다. 대우가 빈틈이 없었다. 기마병을 중군으로 창과 검을 앞세운 좌우군은 뒤를 따랐고 궁수와 세뇌병들이 그 뒤를 따랐다. 중군 후미에서 적장의 황금색 깃발이 펄럭였다. 몽골군이 보병을 앞세운 안행진으로 달래강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김윤호는 검을 빼들었다. 시백은 기마병을 이끌고 출격하라. 적이 달래강을 못 건너게 하라.
시백의 기마병이 말갈기로 휘날리며 서문으로 달려나갔다. 수원성 기마병들이 뒤를 따랐다. 장날이 햇빛에 번쩍였다. 연화의 말이 갈기를 세우며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갔다. 뒤따르는 병사들의 기세도 높았다. 교위 정준의 궁수 부대와 쇠뇌 부대가 뒤를 따랐다. 적병들이 달래강으로 뛰어들었다. 부교를 설치하라! 적장의 목소리가 달래강을 넘나들었다. 시위를 당겨라! 궁수들이 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달래강으로 비오듯 날아갔다. 시백의 창날이 달래강을 건너는 적진을 헤집었다. 창날이 번쩍이며 적병들이 우수수 쓰러지고 비명이 들판에 자지러졌다. 시위 소리가 귓전에 스칠 때마다 몽골군의 고려군 포로들은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앞으로 다가왔다. 몽골군의 창이 고려군 포로들 뒤통수를 겨냥하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면 아군에게 죽을 것이고 물러나면 몽골군의 창날에 찔려 죽을 것이다. 북을 쳐라! 김윤호는 함성을 질렀다. 북소리는 울림과 대울림을 거듭했다. 시백의 기마병이 강을 건너는 적 선두를 양쪽으로 갈랐다. 달래강을 건넌 적의 기마병이 흩어졌다. 부교를 설치하려던 몽골군의 고려군 포로들은 달래강 물살에 휩쓸려 죽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붉은 울음을 토해냈다. 적이 물러날 때까지 북채를 놓지 마라! 김윤호는 거듭 함성을 질렀다. 성로에서 깃발이 휘날렸다. 아군 함성과 몽골군의 함성이 뒤섞여 송두리째 김행산 아래로 되돌아와 밤새 달래강을 떠돌아다니며 울었다. 아귀처럼 달려들던 몽골 오랑캐가 물러나고 사상한 병사들의 피비린내가 달래강을 도닐었다. 밤새 흐리던 하늘에서 아침 햇살을 비췄다. 지난 전투에서 아침 햇살은 아군 편이었다. 남산에서 내리비추는 아침 햇살은 몽골군에게 불리했다. 손삿갓을 이마에 대더라도 아군 진영을 살필 수 없어 곤란을 겪었을 것이다. 반면에 아군은 적군들의 일거수일투족 자세히 세세히 살필 수 있어 달래강을 건너려던 적병들을 화살로 죽일 수 있었고 강을 건넌 적병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구름 속으로 숨어들었다. 부처님은 아군 편이었다. 덕분에 아군 사상자는 많지 않았다. 적진에서 살아 돌아온 아군 병사들의 사기가 충전하고 기세는 더 높았다. 몽골군 시체가 달래강에서 수두룩하게 쌓였다. 피냄새를 맡던 까마귀 떼가 온종일 소대계산을 오가며 까악거렸다. 적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까요? 교위 임경필이 물었다. 김윤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 전투는 시백의 기마병과 정준의 궁수부대가 막아냈다. 그의 용맹에 달래강을 건너려던 몽골 오랑캐는 물러갔다. 몽골군은 부교설지도 못했다. 하지만 몽골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아는 사람은 적장 야굴밖에 없을 것이다. 북을 울리고 깃발을 흔들어라! 김윤은 함성을 질렀다. 병사들의 함성이 아침 햇살에 튕겨 중주성으로 퍼져나갔다. 승리한 장수에게 주는 포상은 고작 병사들의 함성과 북소리뿐이라는 것을 아는 듯 병사들의 함성은 서글펐다. 임경필이 막사 언저리에서 서성거렸다. 가까이도 멀리도 할 수 없는 놈이었다.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그의 수하를 강도 별장 김인준에게 보내 교정별감 최양에게 보고할 것이다. 어떤 내용을 보고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김윤호는 개의치 않았다. 다만 사실을 보고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밤이 이슥하자 임경필의 수하가 앞문으로 성을 빠져나갔다. 임경필 수하놈의 뒤통수가 머릿속에 얼쩡거려 김윤호는 밤새 뒤척였다. 수많은 횃불이 달래강에서 일렁거렸다. 적병들이 부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적구 나갔던 교위최평이 보고했다. 적군은 부교 설치가 끝날 때까지 몽골군의 고려군 포로들을 달래강으로 내몰았다. 김윤호는 고민에 빠졌다. 살려달라며 애걸하는 고려군 포로의 피가 갑옷에 튀었을 때 그의 피도 거꾸로 쏟았다. 포로들의 식솔들은 허기를 달래며 산속에 숨어서 치를 떨 것이고 포로놈은 적군과 싸우면서 임금을 원망하며 치를 떨며 죽을 것이다.
김인우는 달래강 들판을 바라보았다. 횃불 수천 개가 일렁거렸다. 해가 뜰 즈음이면 달래강은 부교를 완성할 것이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시백은 몽골군의 부교 설치를 방해하라. 매복병이 있을 테니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적장 야굴의 욕망이 일글거리는 눈빛이 김인우 눈앞에 어른거렸다. 달래강을 도강하면 곧장 서문과 내성, 휘건문으로 이어졌다. 더군다나 외성은 토성이라 방어하기도 쉽지 않았다. 외성은 성문이 허술해 목책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몽골 오랑캐의 충차를 막아낼 만큼 튼튼하지 못했다. 성문 수장들은 들으라. 목책에다 장창을 설치하고 성 발치에 적병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가시덤불을 깔아 적병이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쳤고 나갔던 시백이 돌아왔다. 달래강에서 부교 공사가 한창입니다. 조둔진에서 뗏목을 띄우려던 적장 야굴의 의도가 드러났다. 김인우는 적장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일 줄 몰랐다. 교위 정준은 어디에 있느냐? 예, 별감. 정준이 얼굴을 드러냈다. 궁수와 쇠뇌수를 이끌고 적의 부교 설치를 막아라. 매복이 있을지 모르니 조용히 다가가 일시에 활을 쏘아라. 쇠뇌수는 1열에 궁수, 2열에 배치에 번갈아 시위를 당겨라. 그리고 20여 년 전 전성 전투 때 몽골군 사령관 살레탑은 선두에서 지휘했다. 그런데 적장 야굴은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용이 주도한 놈이었다. 적장을 선두로 끌어내야 한다. 적이 부교를 설치하면 곧장 퇴각하라. 정준이 궁수들을 이끌고 외성 남문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어두운 밤은 적군에게 유리할 때도 아군에게 유리할 때도 있지만 적군에게 유리할 때가 더 많았다. 달래강에서 횃불이 바쁘게 움직였다. 몽골군의 고려군 포로들일 것이다. 부교를 설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날랜 몽골군 기마병이라도 퇴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충주성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몽골군의 약점은 아군의 장점이었다. 몽골 오랑캐가 퇴로를 확보해서 안 된다. 김인우는 현기증이 났다. 나으리 괜찮으신지요? 시백은 두통을 호소하는 방호별감이 걱정됐다. 그럼 괜찮지 않고. 김인우는 시침을 뚝 뗐다. 현기증이 나다니 평소에 없던 일이었다. 밤새 몽골군은 소대기산 기슭으로 진영을 옮겼다. 기수들이 좌우 진영으로 분주하게 들락거렸다. 시백의 기마병과 정준의 병사들이 몽골군이 설치하려던 달래강 부교 설치를 저지했다. 교위 재평입니다. 들어오라. 막사로 교위 재평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김인우는 최평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몽골군이 조둔진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아도 수백 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만. 최평이 말꼬리를 흐렸다. 뗏목을 준비하든가. 별다른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적은 도둔진에 뗏목을 띄우려다 말고 달래강에 부교를 설치하려다 실패했다. 김인우는 적장의 전략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어느 쪽으로 공격할까? 조둔진일까? 달래강일까? 어쨌든 몽골군은 점점 충주성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응전을 염탐하려는 수작일까? 조둔진으로 침입하려던 오랑캐 척구병을 금당계곡에서 창정 최수가 모조리 사로잡았다. 아둔한 장수가 아니라면 실패한 전략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몽골군 사령관이라면 게다가 고려지리에 익숙한 군사 홍보공까지 옆에서 거둔다면 실패한 전략이라기보다 외려 아군을 혼란스럽게 하는 전략일지도 몰랐다. 김인우는 적장의 전략을 파악할 수 없었다. 어쩌면 커다란 함정을 파놓고 김인우가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몽골군 중앙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중앙군이 움직이지 않으니 도무지 몽골군 전략을 감잡을 수 없었다. 뗏목을 만들려면 고려군 포로들이 벌목을 했을 터인데 여태 적구조차 없었다. 몽골군은 왜 조둔진으로 이동했을까? 혹시 금당계곡? 김인우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최교인은 조둔진에 모여든 적병들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뗏목을 띄우려는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보고하라. 달래강 부교 설치에 실패하더니 청풍강에 뗏목이라도 띄워보려는 수작은 아닐 것이다.
의도가 무엇일까? 적장 야굴의 전략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2만 명의 병사들로 성을 포위해 공성전을 벌여도 무리한 전략은 아닐 터인데 이곳저곳 들쑤시는 적장 야굴의 의도를 김윤우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런데 조둔진으로 몽골 병사들이 모여들다니. 부관이 있는가? 예, 별감. 임교위를 불러오라. 안 계십니다. 어디 갔느냐? 동문회에 갔습니다. 그랬는가? 몽골군 진영으로 정탐 보냈던 병사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놈의 입에서 적군의 전략을 염탐할 수 있을까? 부관은 척후병을 데려오라. 예, 별감. 김인우는 고위 정준에게 전략을 말해주지 않은 게 신경 쓰였다. 적의 전략을 알 수 없으니 마땅한 응전책은 김인우도 없었다. 몽골군은 뗏목을 띄워놓고 도강하지 않을지 몰랐다. 지금은 몽골군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전략이었다. 적 중앙군은 움직이지 않은 듯 조금씩 충주성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병서에 없는 전략이라도 있을까? 그렇다면 적장 야굴이 두려웠다. 지원군을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면 2만 명의 병력으로 성을 포위해 공성전이 어렵다는 판단일까? 김윤우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별감, 적 진영으로 보냈던 척후병을 데려왔습니다. 부관 이기달이 보고했다. 정탐 병사는 몽골군과 아군 진영을 제집 드나들듯 들락거리는 첩자들이라 온전히 그들의 정보를 믿을 수 없었다. 말과 말조각을 엮어 적장의 전략을 가늠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김윤우의 생각일 뿐 그조차 쉽지 않았다. 별감, 교위 임경필입니다. 임경필이 아군 첩자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왔다. 첩자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달래강을 건너다가 얼음 구덩이에라도 빠졌는지 몽골군에게 발각되어 협박이라도 받았는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김윤우는 고위 임경필을 힐끗 보았다. 표정이 굳은 게 그는 긴장하고 있었다. 그래, 수고했다. 김윤우는 아군 첩자를 일단 위로했다. 그의 표정으로 아군 첩자인지 몽골군 첩자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2, 3일은 적 진영에서 또 3, 4일은 아군 진영에서 구석구석 다니며 정보를 캐내고 다듬은 뒤 제놈 생각까지 보태 적 진영과 아군 진영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제놈이 필요한 만큼 짓거릴 것이다. 아닙니다, 나으리. 첩자 주둥아리에서 구린내가 풍겼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보고 들은 대로 말하라. 김인우는 첩자놈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게 뭘 꾸물거리느냐. 본대로 들은 대로만 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대로 말할 리 없었다. 유리하면 삼키고 불리하면 뱉는 놈들이었다. 다그친다고 고지곳대로 말할 리 없었다. 제놈이 유리한 말만 주절거릴 것이다. 네 이놈 바른 대로 말하라. 응영필이 아군 첩자를 윽박질렀다. 아군 첩자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교인은 가만히 있어라. 김윤우는 임경필의 입을 틀어막았다. 아군 첩자인지 몽골군 첩자인지 알 수 없지만 충주성에 있으니 아군 첩자였다. 의심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의심이 들면 끌어내 죽이면 그만이었다. 적장은 누구라더냐. 야굴총사령관이라는데. 아군 첩자가 입을 달싹거리더니 임경필을 힐끗 쳐다보았다. 김윤우는 임경필의 굳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말하라. 김윤우는 아군 첩자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몽골군의 정보를 들춰오지만 아군 정보도 몽골군에게 넘겼을 것이다. 첩자가 입을 열었다. 중앙군은 총사령관 야굴이 지휘하는데 홍복원이라는 고려 사람이 찰싹 들러붙어 있다고 합니다. 좌군은 고려 국경이 고향인 우열이라는 자이온데 흉포하기 이를 데 없어 몽골 군사들도 벌벌 떤다고 합니다. 우군은 왕만하러 가는 한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인우는 정보 조각들을 모아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몽골군의 빌부터 굽슬거리며 살아보겠다는 백성이 비단 홍복원과 우열뿐이겠는가. 그리고 또 김인우는 아군 첩자에게 다가갔다. 제음이 끼니 때문에 춘주성에서 도망쳤다는 고려군 노비병사와 다르지 않았다.
나라나 임금보다 제 음이 끼니 걱정이 먼저라던 고려 백성이었다.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도 임금은 없어도 그만이었다. 백성에게 임금 따위가 필요하지 않았다.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나라에 목숨 바쳐 충성할 까닭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저 끼니 그르지 않고 편하게 숨만 쉴 수 있으면 그곳이 몽골이든 고려든 상관없을 것이다. 첩자 눈빛이 움직였다. 홍봉원이란 자가 총사령관 야굴 옆에 붙어서 모략을 꾸민다고 합니다. 들은 말이냐 내가 직접 보았느냐. 김윤우는 첩자를 다그쳤다. 들은 말이옵니다. 그리고 또 말하라. 첩자가 다시 인경피를 흘끔거렸다. 별감 이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경필이 눈을 부라리며 첩자를 윽박질렀다. 임교인은 조용히 하라. 김윤우는 인경필이 문초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아무리 불리한 정보라도 들어야 한다. 말조차 못 꺼내게 해서는 안 된다. 유리하든 불리하든 정보를 들은 뒤 판단과 결정은 방호별감이 하면 된다. 교의 따위가 끼어들어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 말하라. 아군 첩자는 당황하고 있었다. 홍복원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고 별감 나으리에게 꼭 전하고 답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친놈, 오랑캐에게 항복하라니. 김인우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직접 만났느냐? 예, 나으리. 혼자서 만났느냐? 그게 임경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말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 더는 첩자를 문초할 필요가 없었다. 원주성과 철룡상성에서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소문도 홍복원의 계략일 것이다. 괴소문은 이미 충주성 구석구석까지 퍼져 적장야굴은 군사도 움직이지 않고 송두리째 성을 위협하고 있었다. 김인우는 임경필을 흘끗 보았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왜 첩자의 입을 틀에 막으려는지 짐작이 갔다. 강도에 보냈던 그의 수하가 성으로 들어오면서 적진 먼저 들렀을 것이다. 분명 임경필과 함께였을 것이다. 교인이 임경필의 목을 베어야 할 날이 가까웠다는 불편한 생각이 김윤우를 옥죄었다. 최항 이 나쁜 놈. 김윤우는 강도를 강하게 의심했다. 별장 김인준이든 교정별감 최항이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믿어서도 믿을 수도 없는 놈들이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도 승리하기 어려운데 몽골군과 내통까지 하다니. 별장 김인준이 몽골군 군사 항복원과 내통할 거라 김윤우는 생각하지 못했다. 잠시 쉬었다고 하며 김윤우를 설득하던 김인준의 야무진 주둥아리가 설핏 떠올랐다. 김윤우는 충주성 방어별감으로 명한 어명의 진위까지 모르더라도 교정별감 최항의 구린 속내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병사들의 함성이 병영을 들썩였다. 누구를 위한 함성인가? 김윤우는 충주성 방어별감이라는 게 부끄러웠다. 달래강 들판 가장자리에 인해가 피어올라 밤의 시작을 알렸다. 기러기떼가 남쪽으로 날아갔다. 고사리봉 메뿌리에 눈이 녹을 때쯤이면 저 기러기도 제 고향을 찾아 북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려 산하를 짓밟던 몽골군도 기러기 때처럼 제놈들이 태어난 황량한 벌판으로 돌아가면 성안의 백성들과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몽골군은 세 방향으로 들이쳤다. 음성을 거쳐 백마령을 넘어 달래강 들판으로. 청풍강을 거슬러 부는 북풍에 돛을 세워 북창나루에 이르는 백길과 금당 계곡을 지나 조둔진에 이르는 협곡길이었다. 적장야굴은 야심한 밤을 틈타고 새 길로 충주성으로 이동했다. 김인우는 적장야굴의 기만전술에 허를 찔렸다. 김인우는 몽골군이 금당 계곡으로 침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무지한 장수가 아니라면 좁고 가파른 협곡으로 병사를 밀어넣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몽골군 척후병이 창준 최수에게 한 차례 사로잡혔던 곳이었고 금당사 수원성들이 고갯마루의 매복을 적장야굴이 모를 리가 없었다. 실패한 곳으로 다시 병사를 밀어넣다니. 무지한지 영리한지 적장야굴의 전략을 김윤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뗏목으로 청풍강을 건너더라도 마지막절을 넘어야 중주성 배후를 공격할 수 있었다. 그곳 또한 외길이라 만만하지 않았다. 몽골군은 멀찍이서 성을 보위하고 있었다. 북창나루를 건너 북문으로 들이칠까? 마지막제를 넘어 남문으로 올까? 아니면 달래강을 건너 성 서쪽을 공격할까? 김윤우는 삼경이 지나도록 병영막사에서 적장 야굴의 전략을 생각했지만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그저 적군이 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말발굽 소리가 병영막사에 들려왔다. 나으리! 대명산 탕금대로 척후 나갔던 시백이었다. 무슨 일이냐? 적병이 뗏목으로 조둔진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김윤우는 깜짝 놀랐다. 조둔진이라니? 지난번 몽골군을 물리쳤던 곳이 아니냐? 예, 나으리. 실패한 전략을 반복하려는 이유는 뭘까? 김윤우는 적장의 전략을 알 수 없었다. 뗏목이 반쯤 강을 건너면 활을 쏘아라. 한 번 당했으니 함부로 강을 건너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강을 건넌 놈들은 갯가에서 척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는 놈들은 반드시 마지막제로 몰려들 것인즉 곧장 퇴각해 교의 정준의 병사와 마지막제에서 합류해 고개를 넘지 못하게 하라. 예, 나으리. 시백이 막사를 빠져나갔다. 말발굽 소리가 청풍강을 거스르는 북풍처럼 스산하게 들려왔다. 임교인은 들어오라. 예, 별감. 임경필이 병행막사로 들어왔다. 적 중앙군 움직임은 어떠냐?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중앙군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어쩌면 충주지리에 밝은 야굴 군사 홍보군이 장깨를 부릴지도 몰랐다. 연화는 돌아왔는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만. 임경필이 어물쩍거렸다. 달래강 상류로 척후 나갔던 연화와 그의 수하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두어 시각이면 충분할 터인데 여태 돌아오지 않았다니. 시간 걸릴 만큼 먼 곳이 아니었다. 병거라도 당한 것일까? 아니면 적의 움직임이라도 포착한 것일까? 김윤우는 몽골군이 달래강과 조둔진을 동시에 들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스쳐 곧장 휘금문에 올라 소대기산 몽골군 진영을 바라보았다. 임경필의 보고대로 적 중앙군은 움직이지 않았다. 해그름까지 맑았던 하늘에서 먹구름이 소대기산 메뿌리로 잔뜩 몰려왔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달래강 강물 소리에 실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귓바퀴를 세웠다. 익숙한 말발굽 소리, 척고 나갔던 연하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김윤우는 그때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만우스님, 이 아이를 보살펴 주세요. 무덕의 거친 숨소리가 저인성을 흔들었다. 제 의미가 힘들다는 것을 아는지 갓난쟁이가 빵긋거렸다. 이 아이를 어찌할꼬? 만우는 가슴부터 먹먹했다. 저인성 전투는 처절했다. 무덕은 달아나는 몽골군을 추격하다 맞은 화살 상처가 깊어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다. 수원성으로 살았던 세월이 억울했을 것이다. 부모조차 모른 채 자랐는데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눈을 감으려니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무덕은 노비 어미에게서 태어나 수원성이 되었다고 했다. 이 어린 것도 제 아비와 상관없이 노비가 될 것이다. 무덕은 아이 아비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다. 안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을 테지만. 만우스님,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숨을 헐떡거리는 무덕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노비가 되더라도 이름은 지어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름을 지어달라. 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긋거리는 갓난쟁이를 들여다보았다. 갯벌에서 갓핀 연꽃처럼 깨끗했다. 연화, 부처님 아이처럼 오물거리는 빨간 입술이 이른 아침 연꽃에 꽃잎을 내미는 연꽃처럼 보였다.
연화가 어떠냐? 무덕이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백을 바라보았다. 사형, 염치 없는 말이지만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무덕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백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게. 시백이 빵긋거리는 아이를 바라보면 무덕의 손을 잡았다. 시백은 눈물이 났다. 아이 아비조차 말해줄 수 없는 아픈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아비 없는 자식이 있으려고 시백은 가슴이 답답했다. 사형,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다니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이 아이는 내가 잘 돌볼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몸부터 주스르게. 시백이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무덕이 잡은 시백의 손에서 경련이 일어났다. 말할 수 없는 그녀의 아픔을 가슴으로 전하고 있었다. 시백은 무덕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얄팍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덕은 만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만우 스님, 이제서야 제 어미를 따라갑니다. 그곳이 지옥인지 극락인지 알 수 없지만. 무덕은 어슴푸레한 기억을 더듬었다. 어느 달이 밑이었다. 피를 흘리며 악을 쓰던 어머니가 설핏 지나쳤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무덕은 그녀의 과거를 어린 연하를 위해서라도 시백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늘 그 장면에서 멈춰 더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사형 미안합니다. 소선 기억이 흐려서 아이에게 이 어미의 과거를 들려주지 못합니다. 무덕은 가슴이 먹먹했다. 걱정 마시게. 시백은 어린아이를 껴안고 울었다. 무덕은 눈을 뜨고 그렇게 부처님 곁으로 갔다. 갓난쟁이 연화를 두고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우는 그녀의 눈을 감겼다.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났다. 무덕 스님, 시백은 우직한 얼굴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뜨리며 꺽꺽거렸다. 평생 연모했던 여인을 저 세상으로 보낸 아픈 마음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아비도 모르는 아이까지 맡았으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던지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무덕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시백이 언뜻 떠올랐다. 20년도 더 된 일이었다. 연하가 저렇게 어엿한 여장부로 성장해 함께 전쟁에 참여했으니 시백 또한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 김윤우는 생각했다. 소대기산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진눈깨비가 후드득거렸다. 나으리! 시백이 휴경문 성로로 올라왔다. 김윤우는 시백 표정부터 살폈다. 피로 얼룩진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연하 걱정은 눈꽃만큼도 없어 보였다.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결기일 것이다. 몽골군이 뗏목으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시백이 숨을 몰아쉬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말하라. 뗏목이 뒤집혀 갯가로 기어오른 적병들을 사로잡았는데 고려군 포로들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김윤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이미 고려군이 아니라 몽골군 병사들이었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아군이 죽어야 한다. 몽골군의 칼날이 두려웠겠지만 나라를 배신한 대가가 죽음밖에 없었다. 병든 어미의 끼니를 걱정하던 고려군 병사 포로가 언뜻 떠올랐다. 그는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몽골군의 고려군 포로도 적이었다. 대가리를 빳빳하게 쳐들고 죽여달라 소리 지르던 몽골군 포로들의 패악이 슬핏했다. 오랑캐 병사들은 목숨 바쳐 제 나라를 지키고 죽었다. 이 자들을 어이할꼬. 김윤우는 가슴이 아렸다. 나라를 버린 몽골군의 고려군 병사 포로들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몽골군과 맞서 싸우려는 병사들도 백성들도 없을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도 힘들 터인데 배신한 포로까지 살려두면 그들의 싸우려는 의지가 여지없이 꺾일 것이다. 임교위, 고려군 포로들을 데려오라. 임경빈이 놀란 표정이었다. 강도에 다녀온 수하가 신경이 쓰였던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예, 별가. 사색이 된 고려군 포로들이 무릎을 꿇었다. 김윤우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고려 백성으로 몽골군 앞잡이가 되어 부모 형제들을 창과 칼로 죽였으니 그 죄가 실로 크다 하여 오늘 너희들의 목을 베어 너희들에게 죽은 부모 형제들의 원혼을 달래줄 것인즉 혹여 억울하면 앞으로 나오너라. 내 그 사정을 들어보겠다. 고려군 병사 포로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교의 임경필은 저들의 사정을 들어보아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옥사에 가두고 정당하지 않으면 모조리 죽여라. 임경필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배신자는 모조리 죽여야 한다는 방호별감 김윤후의 말이 오늘따라 더 깊게 들렸다. 소장이요? 못하겠느냐? 아닙니다. 별감. 김윤후는 포로들을 단죄할 자신이 없었다. 누가 감히 저들에게 배신자라고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누가 저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라도 했던가? 그리고 죽음에서 구해주기라도 했던가? 김윤후는 원망어린 고려군 포로들의 눈을 차마 볼 수 없어 눈길을 돌렸다. 나으리 늙은 포로가 엉금엉금 기어나왔다. 피죽조차 못 먹었는지 피골이 상접했다. 그래, 너는 왜 몽골군에 부역했느냐? 늙은 포로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겨우 말을 꺼냈다. 소인은 여주에 살았는데 아들이 성으로 들어간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으면 시체라도 찾아야 한이 풀릴 것 같아서 소식이라도 들으려고 나으리 소인 아들을 찾아주셔요. 늙은 포로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는지 띄엄띄엄 말했다. 아들을 찾으려고 몽골 오랑캐 진지든 아군 진지든 헤매고 다녔던 모양이었다. 김인우는 늙은 병사를 더는 다그칠 수 없었다. 제음이 끼니가 걱정되어 춘주성을 도망쳤다던 고려군 병사의 악다구니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김인우는 가슴이 먹먹했다. 철룡상성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그만 몽골 오랑캐에게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끌려왔었지요. 죽은 자식 시체라도 찾아야 한이 풀리겠다는 부모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김인우는 이 참담한 사실이 서글펐다. 보제사 다리 밑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도망가라고 소리소리 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들을 찾은 뒤에 식솔이 숨어있는 산속까지 가야 합니다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라도 들어야지. 소인이 먼저 돌아가 풀뿌리라도 캐서 식솔들을 먹여야 하는디. 늙은 포로의 이맛살이 세월만큼 느리게 꿈틀거리더니 끝내 눈물을 뚝뚝 떨궜다. 김인우는 더는 그의 애끓는 사연을 들을 자신이 없었다. 백성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을 지켜야 할 임금이 백성을 버려두고 저만 살겠다고 섬에 숨어버렸으니 백성들이 온전할 리 없었다. 임교인은 창정 최수에게 일러 이자에게 귀리와 좁쌀 한 대씩을 챙겨주고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라. 아이고 나으리 아닙니다. 소인은 아들 시체를 찾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구먼요. 김인우는 늙은 포로의 참담한 이야기를 들을 자신이 없어 허공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에 풍악이 실려오는 듯했다. 전쟁은 미친 짓이었다. 백성이야 도륙하든 말든 연애에 빠져있을 임금이 원망스러웠다. 폐하. 김인우는 막사를 빠져나가는 늙은 고려군 포로의 굽은 등처럼 엎드려서 밤새 울었다. 그는 아내의 굽은 등이 살핏했다. 몽골군의 충주성 공격은 이전 전투와 달랐다. 지금의 춘천인 춘주성처럼 공성전으로 들이치지 않았고 원주성처럼 성을 포위하지도 않았다. 지금의 여주인 철룡산성에서처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던 유언비어가 돌아도 충주성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아군의 기습으로 성으로 몰려오는 몽골군을 저지하기 위해 아군 기습 공격이 늘어나면서 부상자가 늘어도 병사들은 의연하게 대처했다. 하지만 김윤우는 적장의 전략을 알 수 없었다. 공격하는 척 물러나고 물러났다가 공격했다. 그리고 숨을 고르는 척 움직이지 않았다. 전략을 변경한 것일까?
적장 야구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금씩 충주성을 조여왔다. 몽골군 진영을 드나드는 아군 첩자들과 충주성을 드나드는 몽골군 첩자들의 말만으로 적장의 전략과 전술을 알 수 없었다. 김윤우는 가슴이 답답했다.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라. 예 나으리. 으름장을 놓아도 적 진영을 드나드는 첩자들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본대로 들은 대로라며 머리를 조아리던 아군 첩자들의 말은 김윤우 귀를 쉽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빠져나갔다. 흐느끼는 소리와 앓는 소리가 점점 성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달래강 전투와 조둔진 전투에서 죽거나 다친 병사들과 그의 식솔들이었다. 죽은 사람의 울음과 산 사람의 울음은 다르지 않았다. 매복전을 벌려도 병사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오늘 공성전이 시작되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2,000명의 아군 병사로 2만 명의 몽골 대군을 막아내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백성들과 병사들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김윤우는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희망일 뿐이었다. 전쟁이 끝나야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이른 봄에 씨앗을 뿌려 가을에 곡식을 거둬 병든 부모에게 끼니를 지어 올리고 어린 자식들에게 배불리 먹일 것이다. 아비가 전장터에 나가 있으니 고향에 남은 부모는 자식 걱정에 밤새우고 전장터에서 적군과 싸우는 아비는 고향에 남은 부모 걱정에 가슴 졸일 것이다. 벽면 곳곳에서 다친 병사들의 원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다. 창정 어디 있느냐? 창정 최수가 달려왔다. 병사들 치료는 잘 되는가? 예, 별감. 병사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성한 노인들과 아녀자들이 도맡아서 합니다. 사상자들이 많지 않아 그나마 문제없습니다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그럴 것이다. 김윤우는 창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다. 최수는 몽골군의 공성전이 걱정되었던 모양이었다. 철룡상성에서 들어온 첩자가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성 안에 퍼지면서 백성들과 병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창정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적 대군과 맞서 싸우려면 사상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성이 함락되면 춘주성처럼 병사들은 물론 백성까지 모조리 도륙할 터인데 두렵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했다. 마지막째로 매복 나갔던 대장장이 별초군들은 어느 곳에서 치료를 받는가? 김윤우는 앓는 병사들을 애써 외면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많은 사상자가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창정 최수가 내성 병사로 김윤우를 안내했다. 이영 아래로 석가래까지 오롯이 드러나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금대는 어디 있느냐? 금대가 적병의 칼에 어깨를 다쳤다는 윤화의 말이 생각나서 한 말이었다. 대장장이 금대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다. 방어병관 김윤우가 대장장이 따위를 찾는 게 의외였던지 창정 최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앞서 걸었다. 저쪽입니다. 내성 구석에 찌그러진 병사에서 다친 병사들의 비명이 여기저기 들렸다. 그 뒤쪽에 연화가 헝겊으로 금대 어깨에 핏자국을 닦아내고 있었다. 칼 맞은 금대 상처가 깊은 모양이었다. 아프다니까. 금대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엄살을 부렸다. 괜찮으냐? 김윤우가 금대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나으리. 김윤우의 방문에 놀랐던지 금대가 일어나려고 버둥거렸다. 그의 등을 받치던 연화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연화야, 그만두어라.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 금대가 엉거주춤 일어나려다가 벌렁 나자빠졌다. 아이쿠! 그래, 상처는 좀 어떠냐? 당장이라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구만요. 연화를 힐끔거리던 금대가 뒤통수를 꺽적거리며 머쓱해했다. 여자라고 얕보았다가 체면을 구겼던 게 망신스러웠을 것이다. 칼을 잘 벼리고 힘이 장사라도 대장장이는 검객이 아니었다. 무술은
수련의 깊이에 달렸지 남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대장장이 금대가 그 깊이까지 알 리 없었다. 다 나을 때까지 가만히 있게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는 금대를 김윤우가 거듭 말렸다. 연화에게 덤비던 금대가 생각나 김윤우는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어려서부터 무술을 연마한 연화에게 웬만큼 뛰어난 장수가 아니면 그녀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무술고수라도 연화가 펼치는 연화 쌍금 화려한 추식을 당할 자 많지 않았다. 외대골 바위산에서 배운 금수를 믿고 함부로 덤볐으니 망신당할 수밖에. 그렇다고 금대의 용기를 나무랄 이유가 없었다. 때로는 그 용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 나으리 금대가 김윤우를 많이 보았다. 그래 말해보아라. 제가 나으리 드리려고 금 한 자루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금대가 말을 하려다가 주걱거렸다. 나에게 금을 만들어주다니. 김윤우는 금대 뒷말이 궁금했다. 나으리에게 드려도 될는지. 금대는 유학사에서 석탑으로 사라지던 영소 월간검 검신을 떠올리며 아무도 몰래 틈틈이 금 한 자루를 만들었다. 대장장이들과 함께 만든 전투용 장검과 달리 한치 정도 짧은 검이었다. 청명하게 맑은 날 아침 밤새 불을 지핀 쇠덕부리에서 얻은 질 좋은 시우쇠를 모루에 놓고 두드리고 바위산 샘에서 길러온 물갈기를 수백 번 두들기고 식히기를 거듭할 때마다 푸른색 짙어지고 시우쇠는 단단해졌다. 금날은 유학사 계곡에서 주워온 단단한 돌에 베리면서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고 또 빌어 완성한 검이었다. 금대가 만들었으면 진정 명검일 터인데 어찌 그 귀한 금을 받지 않고 거절하겠느냐. 반대쪽 허리에 차고 다니면 쌍금이 되겠구나. 김윤우는 허리춤에 영소금을 슬쩍 내려다보았다. 나으리 조금만 기다리셔요. 금대는 기뻤다. 복음이 아니어도 그가 들었던 검 중에 가장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다. 한치 짧은 게 흠이지만 방어벨감 허리에 차면 잘 어울릴 것 같았고 초식 한 번으로 몽골군 장수 4~5명은 목을 뺄 수 있을 것 같았다. 알았네. 김윤우는 양쪽 허리에서 검을 찬 모습을 상상하며 방긋이 웃었다. 오른쪽에 영소금을 차고 다른 쪽에 금대가 만들어준 검으로 쌍검을 허리에 찬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았다. 여기 있구먼요. 금대가 대장간에서 가져온 검을 방호별감 김윤우에게 건네며 얼굴을 붉혔다. 고맙네. 내 이 검으로 몽골 오랑캐를 반드시 물리치고 말겠네. 김윤우는 궁금해 검집에서 검을 뺐다. 영소금처럼 예리하지 않아도 바위를 벨 수 있을 만큼 단단했다. 유학사에 들렀을 때 복음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금대에게 농담으로 던졌던 말이 슬핏 생각났다. 그리고 연하 낭자. 금대가 연하를 흘끈거리며 말을 꺼냈다. 낭자 쌍검은 몽골 오랑캐가 물러가면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내 쌍검을 만들어 준다고? 연하가 깜짝 놀라는 척 하더니 배시시 웃었다. 예, 낭자. 금대가 쑥스러운 듯 빙긋 웃었다. 사실 거푸집을 만들어 놓았지만 몽골군이 호시탐탐 충주성을 노려 쇠독부리에 불지필 겨를이 없어 연하 낭자의 쌍검을 만들 수 없는 게 아쉬웠다. 사람하고는. 금대 뒤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김윤우는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막대기를 들고 전쟁놀이하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전쟁이 뭔지 알 리 없었다. 야 임마 내가 장군이야. 그러니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조그만 아이가 키 큰 아이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내가 장군이야. 내가 별감하면 되잖아. 나보다 키도 작잖아. 키 큰 아이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조계산 수선사 훈련장에서 만전과 금술 훈련을 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만전은 키가 작고 몸집이 왜소한 데다 나이도 어렸다. 그는 만우에게 대들다가 해심 스승님에게 혼나기 일쑤였다. 악바리 같은 버르장머리가 못마땅해 두들겨 패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임금을 능가하는 권력까지 꿰찼으니 임금인들을 가만히 놔둘 리 없었다. 나으리 노파가 굽실거리며 다가왔다. 아니 이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노파가 김윤우에게 매달리자 창정 최수가 당황스러워했다. 놔두세요, 창정. 김윤우는 노파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인가? 사는데 이골이 났는지 노파 이맛살이 제멋대로 꿈틀거렸다. 그게 노파가 말을 하려다 말고 창정을 흘끔거리며 머뭇거렸다. 끌려나갈 게 두려웠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말하게. 무슨 일인지. 소인 아들이 전쟁에 나간 지 달포가 넘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침도 못 먹고 나갔구만요. 창정을 보았다. 얼굴을 찡그렸다. 조둔진 전투 때 죽은 병사 어머니인 것 같았다. 그게 창정 최소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랬구나. 확인해서 알려줄 테니 돌아가거라. 김윤우는 노파를 돌려보냈다. 창정 어떻게 된 일이냐? 죽은 병사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연고자에게 알려 좁쌀이라도 넉넉하게 주어 위로하라고 이러지 않았더냐. 병사들의 죽음이 안타까웠다. 살아서 못 푼 하나를 죽어서라도 풀어야지. 씨앗이야 늦게 뿌려도 싹이 튼다지만 한 번 죽은 목숨은 극락으로 갈지언정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김윤우는 힘없이 돌아서는 노파에게 미안했다. 그런다고 아픈 마음이 가시지 않겠지만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다. 예, 별감. 곧바로 확인해 조치하겠습니다. 최수는 노파를 본 척도 않고 곧장 외야로 향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다.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해괴한 소문이 성안 곳곳에 퍼지고 있었다. 괴소문을 막지 못하면 군기마저 소홀해져 싸우기도 전에 충주성은 무너질 수 있다. 병영막사 바깥이 시끄러웠다. 시백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라. 예, 별가. 시백이 포승에 묶인 병사를 끌고 왔다. 웬 놈이냐? 이놈이 성에서 탈출해 달래강을 건너려다가 척후병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이놈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나으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적삼을 벗어 흔들면 살려준다기에 그만 혹해서 강을 건너다가 어리석고 어리석었다. 몽골군 군영으로 간들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몽골군의 인간 방패가 되어 아군 창칼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달아나는 병사들이 늘고 있었다.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헛소문은 또 다른 소문을 만든다는 것을 병사들이 알리 없었다. 막아야 한다. 살려준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느냐? 성안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적장야굴은 주둥이로 김윤우의 목을 옥죄고 있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적장이 퍼뜨린 소문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중주성은 무너질 것이다. 무서웠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놈의 목을 잘라 경청문에 매달아 본보기를 보여라. 달아나면 죽는다고. 돌아가도 어차피 몽골군에게 죽을 놈이었다.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배워라. 김윤우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 자칫 병사들을 허술하게 다뤘다가 군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도망가려던 병사도 살려준다는 첩자의 말에 귀가 솔깃해 앞뒤 안 가리고 성을 빠져나갔을 것이다. 가여운 사람들. 김윤우는 기가 찼다. 살고 싶었을 것이다. 야벨초는 교정동함을 지키기에 바빠 궁궐은 거들떠 보지 않을 터인데 임금은 교정별간 재앙을 따라다니며 목숨을 구걸할 것이다. 고려구에 임금이 없었다. 임금 없는 나라의 백성들이 기댈 곳이 없어 갈팡질팡했다.